안녕하세요. 청진기 자르기 개똥철학 의사입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번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 의사의 민형사 소송 리스크가 미친 듯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의사의 기소율이 일본의 14.7배, 영국의 580배, 독일의 26.6배라고 한국처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파킨슨 과거력을 확인하지 않고 항구토제인 맥페란을 써서 파킨슨 증상이 심해졌다며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건 의사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맥페란은 구토를 멈추게 하는 약인 항구토제인데요. 약학정보원에 나와 있는 맥페란의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색세포종, 위장관출혈, 뇌전증, 파킨슨병 환자 등인데요.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약을 쓰기 전에 이런 질환들을 복부 조영제 CT, 내시경, 뇌파검사, 펫CT 등의 검사로 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냥 환자분한테 어떤 병 앓고 계시는지 여쭤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진했을 때 고혈압 없다고 말씀하셨던 환자분이 혈압 160, 180 나오는 건 뭐 예산일이고요. 나는 당뇨 같은 거 없다고 하신 분이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10 넘는 중증으로 나오는 것도 자주 봤었습니다. 심지어 심장병 앓으신 적도, 스텐트 시술하신 적도 없다고 하신 환자분의 가슴 엑스레이에 이상한 게 보여서 눈 크게 뜨고 보니까 스텐트가 2개나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비슷한 논문 사진인데 다시 환자분한테 심장 스텐트 넣으신 적 진짜 없냐고 엑스레이 사진엔 있다고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스텐트 그거는 한 5년 전에 넣었지. 근데 심장이랑 스텐트가 무슨 상관이요? 이러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은 본인께서 무슨 질환이 있으신지도 잘 모르시고 아셔도 잘 대답 안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문진만으로 모든 과거력을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문진의 의사면허를 걸라고요? 그냥 의사가 알아서 잘 파악했어야지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요? 개소리를 하세요 아주. 법원에서 친히 꼬우면 의사하지 말던가 하고 앉아있네요. 그래서 앞에서 법원 논리대로라면 약 쓰기 전에 모든 검사를 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무리 문진해도 말 안 해주시는 환자분들 때문에 의사면허 취소당하기 싫으면 모든 검사 다 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법원이 앞장서서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정부는 그래서 의료사고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필요하죠. 선의로 한 의료행위에 일말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나라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필수 의료의 정의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이런 과들은 필수 의료과에 포함되는데 이견이 없겠죠. 그런데 다른 과들은요? 인기과라고 불리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는요? 턱뼈가 드러난 상처를 꿰매고 얼굴이 반이 날아간 환자의 얼굴을 재건하는 게 외상센터 성형외과가 하는 일이고요. 지게차에 으깨진 발뼈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골반뼈, 척추뼈를 퍼즐 맞추듯 짜맞추는 게 외상센터 정형외과가 하는 일입니다. 또한 회칼에 목을 찔려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환자의 상처를 열어서 혈관을 잡아 출혈을 멈추고 턱뼈가 날아가서 숨을 못 쉬는 환자의 목젖을 뚫어서 숨기를 터주는 게 외상센터 이비인후과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병원에서 근무했었고 사진은 논문에서 가져왔지만 말씀드린 것들은 다 실제로 본 사례들입니다. 이런 의료행위는 필수 의료가 아닌 걸까요? 성형, 정형, 이비인후과 다 인기과인데 말입니다.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공무꾼들이 어딜 필수 의료를 함부로 정의하겠다고 달려드는 겁니까? 대충 대통령령으로 두루뭉실하게 규정해놓으면 판사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의사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든 말든 알 바 아니다 이겁니까? 두 번째로 보험에 가입하면 업무상 과실치상 혹은 중과실치상도 반의사 불벌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바로 이런 사례 때문입니다. 기관삽관을 하고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서 15분간 의무기록 차팅이 안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환자를 내팽개쳐두고 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5억을 배상하랍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기관삽관까지 하고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를 미쳤다고 그냥 처치실에 내버려뒀겠습니까? 심폐소생술하느라 15분 차팅 못한 걸로 주의의무 위반 때려서 5억 배상하라는 건 그냥 의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환자분이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할 때에도 실시간으로 차팅을 못하면 기록 누락으로 면책조항에 해당이 안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나라예요. 세 번째로 동의의 문제입니다. 설명하거나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을 하면 면책조항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좀 각색을 한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산부인과 교수님이 자궁암에 의한 대량출혈로 환자분 의식이 처져서 응급수술을 하던 중 장천공을 발견했다 칩시다. 원래 전신 상태도 안 좋고 복통도 심하셨지만 CT상으로는 천공이 보이진 않았었죠. 그런데 일단 수술장에서 장천공을 발견을 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일반외과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터진 장을 세척하고 꿰맸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원래 전신 상태가 안 좋고 복통을 호소한 환자였기 때문에 장천공이 수술 전부터 있었던 건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도 불명확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선의로 환자를 위해서 동의받지 않고 다른 수술을 진행했다면, 그러다가 상태가 악화된다면 이것도 면책조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응급 컴바인 수술 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는 법이 맞습니까? 네 번째로,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의료사고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사망했으니 처벌을 하지 말아달라고 할 당사자가 없어서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할 수도 없고,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필수의료만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의료행위가 필수의료인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특히 내외산소, 응흉 같은 내추럴본 바이탈과들은 애초에 3도천을 반쯤 건너간 환자들을 어떻게든 다시 끌고 나오는 게 업무인 과들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겠다는 선의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의 과실을 어떻게든 쥐잡듯이 뒤져서 책임을 묻는 게 옳은 겁니까? 누군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들먹이며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최소한 형사소송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영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료사고 전담 수사팀이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한 후 과실이 있어도 고의가 없었다면 대부분 벌금이나 경고로 끝나지 검찰에 넘겨서 기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기소율이 한국의 580분의 1이고요.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도 애초에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뉴스에 나올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하고, 민사 배상액의 한도가 있는 주도 있습니다. 독일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판단하고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을 모두 범죄로 간주해서 처벌하게 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기에 사법부에서 의도적으로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에 대해 기소 및 처벌을 자제한다고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의사의 고의 없는 과실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서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국가에서도 한국처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는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도 의사가 내랍니다. 미국의 보험 시스템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아예 의료사고 관련 보험을 들지 않은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의사들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요. 그런데 애초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의료 수가는 한국에 비해 몇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 높습니다. 단적으로 위내시경 수가는 한국에서 4만 원인데 미국은 57만 원에서 227만 원에 달하고, 사회주의 의료체계로 유명한 영국에서도 134만 원입니다. 개 위내시경 가격이 15만 원인데 사람 위내시경이 개 위내시경보다도 싼 겁니다. 이래놓고 보험료까지 의사들이 알아서 내가면서 보험사 배불려라.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도대체가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한 겁니까? 정리하자면 필수의료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불가피한 응급 상황을 고려한 건지, 사망은 왜 특례법 적용의 예외인지, 극단적인 저수가 환경에서 어째서 보험료까지 의사가 내야 하는 건지, 하나같이 실효성도 없고 의사에게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법인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몇십 년 동안 물가 상승률의 발끝조차 못 따라갈 정도로 의료수가 인상을 틀어막아 왔으면서 민형사 소송에 너덜너덜해지고 지친 의사들에게 보험료 낼래? 아니면 감옥 갈래? 하는 식의 외통수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보상해주면서 보험료를 내라고 하든가, 수가 인상을 계속 틀어막을 거면 보험료라도 국가에서 책임지든가, 양심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의료사고 특례법이 의사들이 요구했던 것 아니냐며 유화책, 당근책 같은 소리를 하고자 빠졌습니다. 아주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시 제목에서 말씀드린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론이 참 길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응급실 뺑뺑이의 4가지 원인 중 민형사 소송 리스크와 중앙 환자 분류 및 분배 시스템의 부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수가와 응급실 과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의료 수가는 외국에 비해 몇십 배에서 몇백 배까지 낮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수술실, 시술실 같은 배우진료 시설과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중환자실의 수가는 얼마 정도일까요? 놀랍게도 원가의 50%에서 70%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재료비, 인건비 등을 계산해서 원가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료와 환자분의 본인 부담금을 합쳐도 원가의 50%에서 70% 정도라는 겁니다. 즉, 응급환자 및 중환자 한 분을 받을 때마다 이익은 고사하고 30%에서 50% 정도의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때문에 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수술실, 시술실 등 배후진료 시설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를 늘릴수록 적자가 커지니까요. 이 와중에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중환자실 병상수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 않죠. 그런데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압도적으로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전체 병상수에 비하면 중환자실 비중이 적은 것은 맞죠. 왜?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요. 저수가는 시설 규모뿐만 아니라 인력 규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 특성상 배후진료 시설이 있어야 수술도 하고 중환자 치료도 하는데 그런 시설을 바이탈과 전문의 개인 돈으로 갖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탈과 전문의들은 개원보다는 주로 봉직을 택하죠. 그런데 저수가로 인해서 중환자실, 수술실, 시술실 같은 배후진료 시설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인데 어떻게 인력을 많이 뽑겠습니까? 그래서 중증외상 환자를 수술하는 외상외과, 흉부외과,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는 심장내과, 중환자실을 커버하는 호흡기내과 등 바이탈과들은 전문의를 따고 나와도 취업 자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바이탈과를 기피하는 이유에는 민영사 소송 리스크가 큰 것도 있지만 전문의가 되어도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과가 취업이 안 되니 이과, 공대로 몰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병원에서는 저수가로 인한 적자 때문에 배후진료 시설과 인력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하기에 바이탈과 전문의도 적게 뽑게 되면서 젊은 의사들은 일자리가 없는 바이탈과를 기피하게 된 것이 한국 중증응급의료의 현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실 과밀화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케이타스 4.5점, 즉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에 온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의 중증 환자 베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응급환자, 중환자는 오면 올수록 병원의 손해이기 때문에 병원은 경증 환자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증상이 괜찮아지면 금방금방 퇴원해서 회전율도 좋고 입원해도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입원하고 외래도 잡아 추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경증으로도 응급실에 오려는 환자들의 니즈와 경증 환자로 수익을 내겠다는 병원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결과 경증구역 베드가 중증구역 베드보다 훨씬 많아지게 된 겁니다. 중증구역 베드가 다 찼다고 해서 중증 환자를 경증구역 베드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경증 환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죠. 아니 그러면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지 말라는 소리냐? 환자가 자기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 경증은 원래 응급실에 오시면 안 되긴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또 다른 역할은 1339로 전화한 환자분의 증상을 듣고 경증인지 중증인지 상담하고 판단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직행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없애버렸죠. 공중보건의사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람 갈아 쓰는 게 힘들어져서요. 이후로는 환자분들도 본인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물어볼 곳도 없으니 경증이어도 다들 그냥 119 타고 응급실로 오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영사 소송 리스크와 저수가는 배후진료 시설과 인력이 안 되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 없게 했고 젊은 의사들이 바이탈과를 기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송 처맞기도 싫고 취업할 일자리도 없어서요. 또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없어지면서 119에서 응급환자 및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응급실로의 게이트키퍼가 없어져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실의 중증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갉아먹고 이는 다시 119에서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럼 대안은 무엇이냐? 실효성 있는 의료사고 특례법을 통한 민영사 소송 리스크의 해소, 최소한 적자는 보지 않을 정도로의 수가 현실화, 그리고 중앙 환자 분류 및 분배 시스템의 부활입니다. 개벽다구 같은 의료사고 특례법 말고요. 중환자실이 있든 없든 서전이 있든 없든 그냥 소송 처맞아가면서 강제로 환자 받으라는 법 말고요. 애초에 중앙 환자 분류 및 배정 시스템이 있었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뺑뺑이에 대해 헛돈 쓰는 이상한 정책도 말고요. 의사 2000명 증원은 더더욱 아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10분 만에 이해하는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들의 내용을 더 압축해서요. 그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제 개똥 철학과 뇌피셜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